윤정희 68는 평생 가정을 지켜온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밥을 차리고 저녁이면 따뜻한 국물이 우러난 된장찌개를 올려주던 세월이 40년이 넘었다. 시집와서 시부모를 모시고 아들 태준을 키우며 남편의 사업 뒷바라지까지 해내온 것이 그녀의 인생 전부였다. 그 모든 희생과 헌신 위에 쌓아올린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성체였다. 특히 며느리 수연이 들어온 지 5년 정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챙겨주려 애썼다. 김치 담글 때면 어김없이 통째로 하나씩 가져다 주고 수연이 감기에 걸렸을 때는 직접 끓인 도라지차를 보온병에 담아 병원까지 가져다 주었다. 명절 때면 힘들지? 이제 그만 쉬어라며 먼저 자리를 권하기도 했다. 심지어 동네 아주머니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참 착해라며 자랑까지 늘어놓곤 했다. 손자 손녀 얘기를 꺼내며 은근한 기대를 품기도 했지만 그것조차 조심스럽게 말을 돌려가며 했다. 그런 정희에게 칠순 생일은 특별한 의미였다. 환갑도 고희도 아닌 칠순. 이제 정말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실감과 함께 묘한 설렘이 밀려왔다. 이번엔 며느리가 먼저 챙겨주겠지? 아니면 적어도 태준이와 함께 뭔가 준비했겠지? 하는 기대였다. 평생 남을 챙기기만 하던 그녀에게는 작고 소중한 바람이었다. 생일 2주 전부터 정희는 은근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올해 봄이 빠르네. 벌써 3월이야. 다음 주면 내가 70이란다. 수연이 저녁 설거지를 하는 동안 말을 건넸지만 돌아오는 건 아, 그러시구나 하는 시큰둥한 대답뿐이었다. 며칠 후에도 나이 드니까 생일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쉽네 하며 다시 한번 넌지시 말해봤지만 수연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네 하고 건성으로 답했다. 태준에게도 아들아, 엄마 생일 기억하지? 했더니 당연하죠라고 대답은 했지만 뭔가 더 물어보려 하면 아,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요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생일 일주일 전에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다. 수연아, 다음 주 내 생일인데 특별한 계획 같은 거 없지? 그런데 수연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 그날 제가 밤근무예요. 미안해요라고 말했다. 정희는 그 순간 마음 한편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밤근무라니 그러면 낮에라도 잠깐이라도 하고 생각했지만 차마 말하지는 못했다. 생일 당일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혹시 수연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이다. 평소 입지 않던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화장대 앞에 앉아 오랜만에 립스틱까지 발라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설레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인 날이야. 그런데 아침을 먹으면서도 점심을 혼자 먹으면서도 아무도 축하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수연은 일찍 나갔다며 보이지도 않았고 태준은 바쁘다며 후다닥 나가버렸다. 오후에는 TV를 보며 기다렸고 저녁 무렵에는 전화기 옆에 앉아 있기도 했다. 혹시나 해서 휴대폰도 여러 번 확인했지만 메시지 하나 없었다. 해가 질 무렵 태준이 돌아왔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의 목소리는 의무감에 젖어 있었다. 정희는 애써 밝게 웃으며 물었다. 수연이는 어디 갔니? 병원 당직이래요. 오늘 응급실이 바쁘다고. 태준의 대답은 너무도 담담했다. 마치 이것이 당연한 일인 양. 그 순간 정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지금까지 쌓아온 기대가, 며느리에 대한 애정이, 가족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바스러져 내렸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 생일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거구나.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지금까지 자신이 베푼 정성들이 모두 헛된 일이었나? 김치를 담가 나눠주고 아플 때 챙겨주고 명절 때마다 음식을 준비해준 모든 것들이 그저 일방적인 희생이었을 뿐일까? 아들마저 무심하게 넘어가려 하자
정희의 마음속 실망은 분노로 변했고 그 분노는 곧 깊은 불신으로 자리 잡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온 모든 것들이, 베풀어온 모든 사랑들이 한순간에 배신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70회를 살아오면서 이런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 정희는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지만 촛불을 켜고 싶지도 않았다. 생일이 지나고 사흘째 정희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에 휩싸여 있었다. 집안의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마음속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정희는 동네 단골 카페로 향했다. 평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는 날이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순 자육 16, 이영 자육 19, 박미경 65과 함께하는 오후 시간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모두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처지의 여자들이라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았다.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정희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친구들이 바로 알아챘다. 정희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순자가 먼저 물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분노를 감추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 며느리 말이야. 정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갔다. 내 칠순 생일을 완전히 무시했어. 아예 모른 척 하더라고. 친구들의 표정이 단번에 놀라움으로 변했다. 뭐라고? 칠순 생일을? 영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아들은 뭐 했어? 미경이 물었다. 정희는 한숨을 크게 쉬며 대답했다. 아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 그냥 케이크 하나 사다 주고 끝. 며느리는 병원 당직이라면서 얼굴도 안 비췄어. 당직이면 낮에라도 잠깐 올 수 있잖아. 그런 마음도 없는 거야. 친구들의 분노는 즉시 폭발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 칠순 생일을 그렇게 대충 넘겨. 순자가 소리를 높였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자기 부모는 극진히 모시면서 시댁은 뒷전이야. 영자도 맞장구를 쳤다. 정희는 친구들의 반응에 묘한 위안을 느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김치 담그면 항상 가져다 주고, 아프다고 하면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명절 때는 내가 음식 다 하면서도 일찍 쉬라고 했는데. 말하면서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다. 그런 며느리는 혼내야 해. 미경이 주먹을 쥐며 말했다. 우리 때는 시어머니 생신이면 한 달 전부터 준비했잖아. 한복도 새로 해드리고 잔치도 크게 벌이고. 맞아. 요즘 것들은 예의가 없어.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아. 영자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격렬히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더 나아가 자신의 경험담까지 꺼냈다. 우리 큰며느리도 처음엔 그랬어. 내가 단단히 말해줬지. 내가 이 집의 며느리라는 자각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턴 달라지더라. 정희야, 너도 그래야 해. 너무 착하게만 굴면 우습게 보는 거야. 미경도 거들었다. 친구들이 수연을 비난하고 자신을 편들어 줄수록 정희는 순간적으로 시원함을 느꼈다. 마치 가슴에 쌓인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그러게, 내가 너무 참고만 살았나 봐.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가족을 험담한 것 같아 찜찜했고 남들이 자기 며느리와 아들을 깎아내린 그 순간들이 되살아나며 치욕스러웠다.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며 정희는 더욱 쓰라린 감정에 휩싸였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잠시 위안받는 듯 했지만 결국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가족을 남들 앞에서 헐뜯은 그 기분이 더 비참하게 다가왔다. 가족의 치부를 드러낸 자신이 더욱 초라해 보였던 것이다. 한편 수연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또 다른 지옥을 보내고 있었다. 간호사 7년차,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응급실 근무를 맡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응이 쉽지 않았다. 특히 최근 한 달간은 코로나 후유증 환자들과 독감 환자들이 몰려들어 병원 전체가 아수라장이었다. 하루 12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당직까지 서면 24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다. 시어머니 생일 당일도 마찬가지였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근무는 밤 12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응급실에 실려온 교통사고 환자 3명을 돌보느라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었다. 그중 한 명은 의식을 잃은 채로 들어와 밤새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오가며 응급처치를 받아야 했다. 수연은 그 환자의 가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 종일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집에 돌아온 건 새벽 2시였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생일이라는 게 문득 떠올랐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어떻게 하지? 죄송한 마음이 밀려왔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다음 날도 오전 근무가 있어서 몇 시간 자고 또 나가야 했다. 며칠 뒤 수연은 마음의 빚을 덜어내려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고급 한과 세트와 마사지 쿠폰을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늦었지만 정성을 보여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시댁을 찾았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냉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정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경직된 표정으로 수연을 맞았다.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가 버렸다. 수연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밝게 말했다. 어머니 생일 선물이에요.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정희는 선물 봉투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소파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그 한마디에 담긴 원망과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어머니 정말 바빠서. 그날 응급실에 사고 환자가 3명이나 들어와서 밤새 수술 도우느라. 수연이 설명하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다. 다 핑계야. 핑계.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바쁘면 얼마나 바쁘겠어. 그래도 시어머니 칠순 생일은 챙겨야 하는 거 아냐?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참으려 했다. 하지만 정희의 다음 말이 그녀의 마지막 참을성까지 건드렸다. 내 친정 부모 생일은 절대 안 잊을 거 아냐? 우리 집안은 늘 뒷전이지.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정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김치도 담가주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다주고 명절 때마다 일찍 쉬라고 했는데 이게 보답이야? 그 순간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친정 부모를 언급하는 것은 선을 넘은 일이었다. 더군다나 수연의 친정 부모는 둘 다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 아버지는 3년 전에, 어머니는 작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사실을 모르지 않는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다니. 어머니.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지만 정희는 이미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시댁을 우습게 여겨도 된다는 뜻이야? 살아계실 때는 어땠는데? 바로 그때 태준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한 번에 감지한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현관에 서 있었다. 수연은 남편을 향해 절망적인 눈빛을 보냈다. 이제라도 나서서 자신을 지켜달라는, 아니면 적어도 상황을 정리해달라는 간절한 시선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고개만 떨군 채 신발을 벗고 있었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식탁으로 향했지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다. 남편은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니, 지켜줄 용기가 없다는 것을.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다. 태준이 식탁에 앉자 정희의 분노는 아들에게까지 향했다. 평소에도 답답했던 아들의 우유부단함이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 태준아. 정희가 날카롭게 불렀다. 태준은 움찔하며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너도 똑같아. 내가 내 아들이라면 내 생일쯤은 먼저 챙겼어야지. 어떻게 엄마 칠순 생일을 그렇게 대충 넘길 수가 있어? 정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37년을 키운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가 제대로 신경 썼다면 수연이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남편이 관심 없으니까 며느리도 우습게 보는 거 아냐? 태주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그도 생일을 잊고 있었고 마지막에 케이크 하나 사다 준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비난할 수는 없었다. 수연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연이는 정말 바빠요. 요즘 병원이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그의 변명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었다. 또 변명이야. 정희가 소리를 질렀다. 바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나도 젊었을 때 일하면서 시어머니 모셨어. 그래도 절대 생신을 잊은 적 없었다고.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친정 부모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남편마저 자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다. 울컥하며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왜 아무 말도 안 해? 항상 침묵으로만 넘어갈 거야?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알잖아.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태주는 양쪽에서 비난받는 상황에 더욱 위축되었다. 어머니의 분노도 이해되고 아내의 억울함도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쪽 편을 들어도 다른 쪽이 상처받을 것 같아 말문이 막혔다. 그는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 갈등 상황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다들 좀 참으면 안 돼? 태준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괜히 싸우지 말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의 목소리는 지친 듯 했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그 말이 불씨였다. 수연에게는 그 말이 마지막 모독처럼 들렸다. 참으라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한다는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수연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나도 사람인데 인정받지 못한 채 계속 여기 서 있어야 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 정희도 지지 않고 맞섰다. 인정? 내가 뭘 했다고 인정받으려 해? 시어머니. 칠순 생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며느리를 어떻게 인정해? 제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수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에서 죽도록 일하면서도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 도와드리고 아프시다고 하면 달려가고 그게 다 뭐였어요? 그런데 하루 실수했다고 이렇게 매도당해야 해요? 하루 실수가 아니야. 정희도 지지 않았다. 평소에도 너는 우리 집에 관심이 없었어. 그냥 형식적으로만 해준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날 선 시선을 꽂았다. 7년간 쌓인 서로에 대한 불만과 오해가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정희는 며느리가 자신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수연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다. 태주는 두 여자 사이에서 더욱 작아졌다. 그의 침묵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가족의 저녁 식탁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고 세 사람 모두 상처를 주고받으며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가고 있었다. 평화로웠던 일상은 산산이 부서져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날 밤 집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격렬한 말다툼이 끝난 후 세 사람은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져 상처를 핥고 있었다. 수연은 침실에서 베개를 붙안고 흐느끼고 있었고 정희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태주는 작은 서재에 틀어박혀 머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수연의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7년간 쌓인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나는 대체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혼할 때의 설렘과 기대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태준이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아껴줄 거라 기대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남편은 언제나 중간에서 눈치만 보며 결정을 피했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내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일까? 수연은 자신이 언제나 외부인 취급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명절 때마다 친정 없는 서름을 혼자 삼켜야 했고 병원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와도 집에서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오늘 시어머니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내 친정 부모 생일은 절대 안 잊을 거 아냐?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정희는 모르는 것 같았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언급하다니. 수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더욱 서럽게 울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어. 그 생각이 확고해질수록 수연의 마음은 한 가지 결론으로 향했다.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남편은 자신을 지켜주지 않고 시어머니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다. 수연은 일어나 옷장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다. 손은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옷가지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번엔 정말 끝이야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한편 거실에서 정희는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화는 났지만 동시에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자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7순이 넘은 지금 예전처럼 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힘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사실 며느리의 관심과 사랑을 간절히 바랐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늙어가는 자신을 가족들이 소중하게 여겨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런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게 했다. 내가 먼저 사과할 수는 없어.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되잖아. 정희는 고집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자신이 한 말들이 너무 과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특히 수연의 친정 부모 이야기는 정말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서재에 있던 태주는 가장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내가 너무 비겁했어.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려고 하지 않았다.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만 앞서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침묵을 선택했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상처를 받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태주는 수연이 짐을 꾸리는 소리를 들었다. 옷장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가방에 물건을 넣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정말로 떠나려는구나.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일어나서 아내를 붙잡아야 할까? 어머니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할까? 모든 선택지가 두려웠다. 자정이 넘어가며 집안의 정적은 더욱 무거워졌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었다. 이미 균열은 깊었다. 가족의 사랑이란 이름으로 덮어온 갈등들이 이제는 폭발했고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필요했지만 세 사람 모두 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